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0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크라운 제과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것을 알고서도 자사 제품을 무려 5년간 31억 원어치를 팔아왔습니다.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팔린 유기농 웨하스와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두 제품입니다. 유기농 원료만 쓴다고 홍보해서 영아나 유아를 둔 엄마들로부터 인기를 꽤 끌었던 과자라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 여부를 검사토록 하는 이른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특성상 제조사들이 검사 결과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몇 푼만 내면 끝입니다. 규제 완화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입니다. 현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10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군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죠. 수도권 소재 17사단의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사관의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피해 여군이 부대 내의 다른 군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아서 그 군인은 지금 현재 구속돼서 복무 중이고요.
옮겨온 곳이 사단장 이하 근무처였는데 그곳에서 그만 또 사단장이 그 피해 여군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무려 5번이나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크 귀순으로부터 동두천 22사단 총기 난사, 그리고 연천에서의 사고, 군은 기강은 회의할 대로 해이해지고 사고는 계속해서 연거푸 터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들 간추리죠.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기무사령관 그리고 국정원 이들이 기조실장 인사 파동과 관련해서 네. 이른바 문고리 권력 간의 파워 게임을 벌이고 있다. 예. 군인 왜 이런답니까? 이런 거나 하고. 문제는 이제 근원은 청와대입니다. 기무사령관, 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다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그만둔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이번 인사 파문을 보면서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른바 청와대 3인방. 과거에 비서관 한 명이 더 살아있었을 때에는 4대 천왕으로 불렸던 이들입니다. 지금은 3인방이 됐는데 말이죠. 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3인방이나 비선 라인들이 치열한 파워게임을 벌인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실명으로 그 3인방과 비선 라인을 정면으로 비판을 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설 제목이 문고리 권력 비선 라인 청와대는 언제까지 끼고 갈 건가 이런 제목인데요.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과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의 교체 인사에서 비롯된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실제 권력은 별로 없다는 얘기도 있다. 이러더니 결국 3인방과 비서 라인이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 말이죠. 예, 박지만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네. 이재수 씨 자체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인사였는데 말이죠. 갑자기 그만둔단 말이죠. 사실 기무사령관은 군 기밀을 담당하는 자리고요.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자금을 주무르는 요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기무사령관은 이 박지만 씨와 가까운 사람 이렇게 갖다 앉힌 거는 결국 여러 가지로 기무사령관이 정실 인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말이죠. 네. 자, 사실 지금 이 3인방 비선 라인이 지금 국정농단, 특히 인사농단의 배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신문도 아닌 조선동아일보가 연일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이채롭군요. 네. 어느 청취자께서는 바로 지금 비서실장과 비선실장이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는 거냐. 네. 이렇게 또 꼬집어 주셨네요. 예.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라인을 안 좋아해요. 뿐더러 인사정책이 아예 없고 예. 비공식적 라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터지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바로잡힐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른바 시스템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붕괴될 시스템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아버지 보십시오. 어디 경호실장이 국정원장 또 청와대 비서실장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고 국정원장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 차지철 씨 모욕을 주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이제 연회장이었는데 흉탄이 오가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그 바람에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게 며칠 있으면 그날 아니에요? 그때 그날이죠.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때 그날.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압구정동이라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인데 예.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일이니까 언제입니까? 며칠 전이죠. 지난 화요일이군요. 아침 9시 반쯤에 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비원 이모 씨가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린 다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당시 입주민이 맡긴 열쇠로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 차 안에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건가요? 예.
이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네. 민주노총이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는 평소 이 경비원이 74살 된 한 여성 등 입주민들의 언어폭력에 시달린 탓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평소 경비원들을 하인 부리듯 하면서 쓰레기 하나만 있어도 인격 모독적 언사를 퍼붓는 입주민이 있는데 그 문제가 결국 폭발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경찰도 이모 씨가 경비원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 건강 악화와 우울증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건강이 호전되는 대로 직접 조사해서 구체적인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군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분신 기도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겹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폭언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가 보죠. 네. 네. 이래서야 어디. 이건 갑질한 거 아니에요. 경비원분에게 말이죠. 글쎄 말이죠. 예. 경비원분이 어딜 봐서 이분들의 을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모독까지 당할 만한 을을 떠나서 네.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들을 위해서 밤에 그 경비를 쓰고 네. 이것저것 좀 힘든 일 이런 거 대신하고 하는 건데 잘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하인 부리듯 네. 참 졸부라서 이렇다고 해야 됩니까?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말 함부로 하긴 그렇습니다만 예. 이 74살 자셨다는 어떤 이모 씨 그 여성 입주자란 말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다. 예. 참 씁쓸하군요. 이게 좀 압구정동처럼 평당 아파트가가 굉장히 비싸고 비교적 고소득층들이 밀집해서 사는 아파트촌 말고 예. 좀 오손도순 조금 소득 능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데 아파트촌에서들은 이런 일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긴 모르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차승원 씨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네네. 차승원 씨 집 경비 노동자로 일했던 분이 있었는데 한겨레 허재연 기자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읽었어요. 허재연 기자의 아버지 이야기로는 차승원 씨가 상당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란 거지요. 차승원 씨가 경비실을 지날 때 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간식도 제공하고 이렇게 인사를 아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명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유명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거만함 이런 예. 것들은 없었다. 차승원 씨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요즘 그 아들 처의 전 남편 사이에 둔 아들. 처의 전 남편에. 그렇죠. 예.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고 그런 예. 것도 화제였던데. 우리 이모 씨, 이분 이웃이 차승원 씨였다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압구정동이라 그러면 현대 아파트 아니면 한양 아파트 딱 빤한데. 미성 아파트도 있구나. 거기 또 그 고양이 무슨 학살 사건 이런 것도 막 있고 그랬었어요. 살벌해요. 예. 네. 자, 그건 그렇고 어제 빅 뉴스였죠. 어제 저녁부터 네. 삼척 원전 관련 주민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압도적으로 주민들은 원전 짓지 말자 이런 네. 걸 했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다 그러면서 요지부동이라고요? 네. 법적 효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주민 다수의 의견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이 다수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원전 짓겠다. 이러기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예. 자, 일단 이 정부가 주민투표를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 민간 차원에서 주민투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삼척 인구가 6만인데 이 가운데 4만이 우리 주민투표하겠다. 그래서 개인정보 내놓겠다. 해서 4만이 응했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한 3만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85%가 이렇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삼척 주민의 압도적인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가 삼척에다 원전을 지으려고 했느냐? 3년 전에 말이죠. 네. 삼척 주민의 96.9%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다는 유치 찬성 측의 서명부를 근거로 해서 예, 그랬죠. 이거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시 96.9%의 찬성은 도대체 뭐냐? 어느 시민의 의견이냐? 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이후로 지금 3년 만에
우리 삼척 시민 대다수가 변심을 한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서명부는 조작된 것임이 사실상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서명부는 MB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11일 삼척시, 당시 그 한나라당 시장이 있었던 삼척시와 삼척시 원자력 산업유치협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인데, 이게 뭐 한 사람이 그냥 한 페이지를 다 서명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게 원전 찬성에 서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폭설이 와가지고 그 폭설 때 나와서 일한 사람들 그 명부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받아간 건데, 그게 원전 유치 찬성 이 명부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 사실상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예. 자, 정부는 이런 그 서명부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서 삼척 주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건설 강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삼척에 원전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지정고시에 대해서 이번 찬반 투표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속보를 하나 말씀드리죠. 원전 신고리 1호기가 갑자기 발전 정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이유와 대처 상황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원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큰 사고가 아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번 삼척 주민들의 투표에서도 나타났듯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그 전에 활발한 논의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다시 갖게 됩니다. 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방묘연에 대해서 기사를 썼던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스야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우려를 표했다고요? 예.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가토 전 지국장 기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언론을 통해 검찰 기소를 알고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주시해왔다. 더 이상 알고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매년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관련법에 대한 염려를 표명해왔다 라면서 우회적으로 기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지금 이 한미일 3자 관계 참 미묘합니다. 한일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정상회담을 갖지 못할 정도로 급냉한 상황에서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로 양국 관계가 더욱 급냉하게 됐기 때문이죠. 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AP통신 등 미국 언론도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비판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장이 국제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정무적 고려, 이게 불가능한 청와대인가요? 그리고 기소를 하면 어차피 재판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두고두고 논란이 커질 건데 그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들이 공개되고 나올 수밖에 없죠. 예. 게다가 또 산케이 측에서는 틀림없이 조선일보 칼럼을 얘기할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중적인 접근. 그래서 과연 얻을 게 뭐가 있어서, 물론 뭐 대통령을 사실 뭐 굉장히 그렇게 기사를 했다. 그럼 뭐 격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일인가. 그다음에 팩트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무엇보다도 조선일보의 형평성 이런 것들은 그닥 유리해 보이지 않는데 어쨌거나 기소까지 갔으니까 이제 다리를 건넜죠. 예.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지금 우리 정부의 재판. 그 외교 정책은 이게 나라인가 싶다는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게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다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한중 관계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제 청와대가 중국에 치우쳤다는 뭐 그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다가 이거 사실 거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도 나왔네요. 중국
어선이 우리 이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다 이제 선장이 저항을 했는데 우리 해경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는데 중국이 발끈하고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각 또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또 일본 요즘에 일본의 극우적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는데 우린 또 한일 관계를 뭔가 풀어보려고 저쪽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게 고개를 넙죽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혼선을 좀 빚고 있죠. 특히 아베 정부와의 협상에서는 미숙함을 많이 드러내고 있더군요. 이런 게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니 지금 요순 시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이런 내치, 외치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평가가 전혀 없다시피 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영민 PD였습니다. 2013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 한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 이유는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가 주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명한 야당이 무조건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무가내식으로 뒷자리를 잡겠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특히 우리가 강력한 견제가 없다면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대화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와 협력이 여야의 균등한 힘을 갖고 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야당은 당연히 기백 있는 견제력을 보여야 할 것이고 그런 결기와 기백을 가진 그런 견제력을 통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여당을 상대를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보다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이끌게 되고 관심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보이게 만들어야. 그러나 국정원 선거 부정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2014년 제1야당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 경선 연설에서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을 위한 정당이냐고,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이 물음에 확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정부 여당이 바른 길을 가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국민을 대신해서 단호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겠습니다. 지금 국민은 책임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서는 당당한 야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한 행동과 헌신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진상규명 국면.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목요일 당선된 우윤근 원내대표. 그도 강한 야당을 말하는데 저는 130명의 개파입니다. 우윤근이는 개파가 없습니다. 균형을 갖고 합리적으로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명이 모두 힘을 합쳐서 대여 투쟁에 협상도 130명이 하고 투쟁도 130명이 하는 강력한 야당이 되도록 그리고 국민들과 통하는 품위 있는 야당이 되도록
모든 걸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국내 금융권들의 방만 경영과 인사를 둘러싼 잡음,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관치금융에서 그 뿌리의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고객 돈을 쌈짓돈 삼아서 재벌 산하의 보험사들이 임원과 직원,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줬다는 내용의 기사 일부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고객이 맡긴 보험료나 예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 돈인 양 임직원에게 선심 쓰는 금융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보험사들인데요. 고객에겐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자사 직원들에게는 특혜성 초저금리 대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연 4% 정도의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 임직원에게는 어땠을까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입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임직원 2,116명에게 58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해줬습니다. 한 사람에게 4천만 원까지. 금리는 연 1%에 불과했습니다. 네, 들으셨죠? 금리 연 1%입니다. 이것은 무슨 그 동종 직업들 간에 흔히들 항용 그런 거 만들곤 하는 신용협동조합, 신협이라고 부르죠. 이런 데가 시중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예금 금리는 좀 더 주고 대출 금리도 조금 낮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길드적 성격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가 낮아봐야 대출 금리가 한 2.5에서 2.9% 그 사이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곳은 1%, 그냥 아예 안 받기가 뭐해서 1% 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대출을 해준 그 돈은 자기들이 따로 사내복지기금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해온 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낸 보험료, 그것을 가지고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운용한 겁니다. 명목은 물론 있었죠. 사내 복지 차원에서. 복지 좋습니다. 직원들 위해서 복지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제 돈 가지고 했었어야죠. 보험사들 수조 원씩 쌓아두고 있는 그 돈 뭡니까? 우리한테 받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고 개중에 상품에 따라서는 만기가 됐을 때 소멸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말이죠. 자금 운용을 제대로 잘 했어야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금융의 역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과 사 또는 내 돈, 그러니까 자기 일단 주머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재벌사의 무슨 그 사금고처럼 이렇게 쓰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는 그런 일이 최근까지도 있었고요. 이게 삼성생명에서만 빚어진 건 아닙니다. 교보생명은 전세자금 2천만 원까지는 아예 무이자로 대출해줬습니다. 임직원들에게 돈 이자 하나도 안 받고 몇 년간 필요할 만큼 쓰다가 갚아라 이겁니다. 한화생명도 임직원 1994명에게 613억 원을 연 1%의 초저금리로 빌려줬습니다. 앞에서 김 PD가 낭독한 부분에서 언급된 삼성생명 2116명 582억 원보다 오히려 훨씬 돈의 규모는 큽니다. 물론 이 두 생보사들도 고객들이 맡긴 예금이나 보험료로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삼성화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특혜 대출이 10년 넘게 계속돼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금융감독당국, 금융감독원이죠. 옛날에는 보험감독원이나 예금감독원 이런 데서 그 감독 업무를 수행했는데 지금 이래 한 군데로 통합됐죠.
금융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퇴직하면 금융감독원 사람들,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하는데, 금감원 사람들 퇴직하면 대개 이런 금융사의 뭐 감사나 사장, 무슨 이사 이런 자리로들 갑니다. 퇴직하고 자기가 갈 곳이니까 세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가면은 자기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것이니까, 그걸 소상히 알고 있으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 왔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40개의 보험사는 해마다 1월까지, 그러니까 연초죠, 금융감독원에 임직원 소액대출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예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끼켜봐야 2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1, 2%로 빌려주는데 뭐 이렇게 시시콜콜이 보고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아예 뭉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나마 국정감사라도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1차적 책임은 물론 도덕성 해이를 보인 금융사들이죠. 은행, 보험사들. 2차적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감독당국 뭐 하고 있었습니까? 10년 넘게 이런 거 조사 한 번 안 했다는 말이죠. 자, 은행들 방만 경영과 관치금융의 폐해는 지금 KB 사태에서 명확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과 행장이 서로 다투고, 또 금융위원회에서는 자기들 고시 선배인 관료이기도 했던 임 회장을 이제 그만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뭐 아니 나한테 이렇게 박대할 수 있어? 제대로 한번 붙어볼까? 그러면서 뭐 소송을 준비하다가 결국엔 마지막엔 꼬리 내리고 뭐 이러던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창피 한번 당해보실 겁니까? 그러면서 뭐 수사 들어가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꼭 이번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모피아라고, 옛날 말로 재정경제부, 뭐 그전에 경제기획원, EPB, 모피아 이런 사람들, 저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힘센 관료들이죠. 거기에서 차관 정도 지낸 사람들이 KB금융 이런 데 회장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고대 인연, 고대 학연을 가진 이명박 씨와 친하게 지냈던, 가까웠던 사람들, 뭐 어윤대 이런 사람이 이제 KB로 오긴 했었지만, 그때 어윤대 고대 교수가 왔던 것 빼고는 대부분은 모피아 출신들이 주요 은행에 내려갔었죠. 이렇게 되니까 노조하고 일정 부분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자사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복지라는 명목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돌려줘야 할 남들의 고객 돈이고 성실하게 운용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증식해서 운용 수입을 올려서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고 있는 은행의 수입 부분을 좀 줄이고 운용 수익을 잘 해서 그것으로 선진화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를 굳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땅 짚고 헤엄치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럴 해저드에 빠지죠. 낙하산처럼 내려온 인사는 노조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자기 임기 동안 편하니까 노조에서 해달라는 거 해줍니다. 복지죠, 복지. 그러면 이번 행장 뭐 마음에 들어. 그러면 또 그 행장은 얼마씩 받아가는 줄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 유럽계나 미국계 은행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그것들 빼고 아직도 우리보다는 좀 낫지만 일본, 미국계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떨어진다는 일본이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1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평균 1밖에 안 됩니다. 일본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일본 은행들보다 수익을 일으킨 수익률 말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는 일을 못하면서 오히려 국내 굴지의 은행들의 CEO의 연봉은 일본 은행 CEO들보다 한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나온 뉴스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들이 이렇게 많은 고액 연봉을 누릴 수 있는 건 뭔가요? 물론 이거에 대한 규제 장치,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런 건 이제 논의가 시작하니까 이런 국회에서 반드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총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주총은 그냥 뭐 대개 하려고 하는 것들이 프리패스되는 그런 경향이 많으니까 그럼 이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왜 정해지고 그 과정에서 노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견을 못 내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인사정책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진적 운영 경영 구조를 답습하면서 어제까지의 행장이 그래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치금융의 폐해를 꼭 은행들에게만 돌릴 수 없는 점도 물론 있습니다. 정부에서 쥐락펴락하고 싶은 게 있죠. 은행들, 증권, 보험사, 증권은 좀 그렇지만 은행과 보험사들을 특히.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 이렇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말하자면 그 고리가 튼튼해질수록 궁극적인 피해는 거기에 돈을 맡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온 것이죠. 시민들 몫이 되어야 하는 게 줄어들었고 게다가 이들은 시민들 돈으로 자기들 이렇게 빚 좋은 이런 잔치만 벌여왔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런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 한번 내지 않아도 뭐라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지키라고 내줬다. 이런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번 받으려고 해보십시오. 이거 서류 떼와라, 저거 서류 떼와라, 그러고 뭐 심지어는 꺾기도 일부 아직도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리도 얼마나 가혹하게 많이 받아갑니까? 지금 금리 초저금리로 떨어졌지만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 낮추는 것만큼 그렇게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들 각종 수수료 수입 그 얼마나 많이 걷어갑니까? 그 두 군데서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피해는 우리한테 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선진화 이런 것을 지금 이 구조로는 요원하다. 그런데 유승민, 최경환 이런 분들 지금 뭐 경제정책을 많이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최경환 의원은 부총리가 됐고요. 유승민 의원도 경제통이라고 하고 있는데 평소에 뭐 국회의원 되기 전이나 이럴 때 주장들은 다 지금 제가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되고 나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공무원들은 어저께까지 해온 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유승민 의원도 굳이 자기가 앞장서서 이거 뭐 욕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지 않죠. 더군다나 뭐 큰 꿈을 꾸고 있다고 하니. 정말 그가 좋은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고자 한다면 평소 자신이 지론처럼 내걸었던 몇 가지 경제에 관한 분명한 신념 이런 게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런 것들 관철시켜야지요. 그래야 여야든 진영을 떠나서 자신의 진정성이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정책 능력 이런 걸 입증받는 건데 다 알고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온 그 기득권층의 이 이해관계는 그대로 온존시킨 채 넘어가자. 그러면 국가 경영에 있어서 개혁은 요원한 것이죠. 결국 우리의 피해는 계속 길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10년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하니까 금감원에서 그러면 민주정부 집권기에도 금감원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게 드러났으면 확실히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진정한 무슨 수권 역량 이런 것도 갖출 수 있는 경제 차원에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것을 행간으로 골라봤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꼭꼭 챙기지 않으면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시 10분 됐습니다. 잠시 게시판 보고 그다음 정가 산책 이어가죠. 우선 그 전에 속보 하나. 노벨 평화상으로 파키스탄의 말랄라 그리고 인도의 사티야티가 공동 수상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이게 개인인지 단체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체 같지는 않네요. 공동 수상한 거 보니까. 서태후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TV조선에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제2차 유경재단 사건이 났는가 봅니다. 동생들이 노태우한테 보낸 편지를 읽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제가 지금 TV조선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편지를 뭐 돌려 읽는다고요? 노태우 씨가 뭐 편지를 잘 썼나? 그리고 세월호 참사 3대 미스터리라고 정리된 그래픽 자료를 누가 한번 올려주셨군요. 첫 번째,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두 번째, 유병언 사망 관련 괴담.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의 행적이 묘연한 7시간.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눈 부릅뜨고 경고하자. 그런 것을 올려주셨네요.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지금 검찰 이번 수사 결과에서도 발표가 됐는데 2,000톤급 이상 배 중에 세월호만이 유독 국정원 그 신고 대상이었다 그러죠. 고리 1호기 고장, 발전 정지, 뭐가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어수선하다 그러면서 어린 왕자께서 글을 주셨고요. 방금 행간에서 제가 짚어본 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과 기관의 유착관계가 하루 이틀 일이냐, 알면서도 그리고 드러나도 바로잡기보다는 덮기에 바빠왔었다, 걱정이다 라고 아해 님께서 써주셨습니다. 아해? 아해가 유병언 뭐 그거 아니었어요? 김 PD? 아해 유병언 씨가 썼다는 호. 불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해 청취분. 보령시에 지금 이런 일이 현안이군요. 화상경마 도박장 유치 철회 시민 권기대회. 이 모습 사진 같은데요. 일은 탐욕스러운 어른들이 저지르고 고생은 아이들이 한다고 청라에서 이미 짚어주셨습니다. 보령이 그 대천 거기 아닌가요? 대천 해수욕장 입구 그 머드팩 축제도 하고 그러는 조개로 유명한 서해 항구 대천 해수욕장. 거기에 무슨 화상경마 도박장을 유치합니까? 도박장? 화상경마 도박. 네. 그리고 JTBC에서 군이 천안함 위문 성금으로 군 간부들 파티를 열고 그리고 군 간부들의 부인들에게 신발 등 선물을 사줬다. 이런 JTBC 보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비슷한 것은 전에도 한번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신발까지 사줬다고요? 천안함 성금으로. 참. 밑덕님께서는 품위 있는 야당 좋아하네. 그리고 아하님께서는 뒷다리를 잡아보기는 했느냐. 약해 빠지고 무능하고 길을 잡고 돌아온 야당. 아마 아까 그 뉴스 재구성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클로징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곧 정가 산책 전화 연결을 하지요. 한두 건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님이 짤막한 미담 올려주셨네요. 함께 공유하죠. 관악구에서 자신의 집에 침입한 한 남성에 의해서 봉변을 당할 뻔한 일이 생겼는데 그 입주자가 무슨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전혀 모르는 아마 이웃들이겠죠. 시민 4명이 와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침입자가 흉기가 없어서 다행히 양측 간에 큰 피해는 없었다. 그나저나 달려와준 시민들 고맙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냥
올리고 이렇게 줄거리만 들으면 별거 아니지 싶은데 달려갈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세태. 관악구에선 이런 일도 있었군요. 아까 경비원이 분신 자살을 기도했던 압구정동 모 아파트와는 상당히 대비됩니다. 자, 이제 정가 산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잠시 순서가 바뀐 것을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선 오늘 진짜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정가상책 연결하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인수전이 펼쳐질 당시에 유력한 시민사회단체, NGO라고 하죠. 거기에 잇따라 접촉해서 만약에 삼성그룹이 한전 부지를 따가게 되면 강남 지역 땅을 싹쓸이하게 된다. 이제 그러니까 경쟁자인 삼성에게 불리한 내용의 입장을 좀 발표해달라. 그런 것을 시민단체들한테 요청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인데요. 아시다시피 안진걸 처장은 으라차차 우리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안 차장한테 좀 소상한 내용을 물어봤더니 보도 내용과 사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떻게 된 사연인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늘 여기 스튜디오 우리 그 바톤 터치. 예. 네, 방송 끝나고. 이강윤은 오늘까지 진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늘 여기 스튜디오 문에서 이렇게 우리 서로 주고 맨날 하다가 서로 전화 쫓기듯이 연결해서. 네, 반갑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시민단체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삼성 인수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좀 밝혀달라고 했다는데 정확한 경위는 뭡니까?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우리 어쨌든 재벌 대기업 개혁이라든지 감시의 전문가니까 제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 대기업에서 보통 자신들이 비판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때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그게 감시에 필요하고 또 정보를 팩트로 확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누가 우리를 만나자 할 때 못 만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가끔 또는 종종 있다. 근데 이 한전 부지는 굉장히 이제 현대자동차는 열심히 그 길을 매입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NGO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또 학계 삼성은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사는 거고 현대자동차는 공공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번만큼은 좀 그런 진위를 좀 알아달라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차에서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파악을 한 거고, 실제로 강남의 땅이 그 대기업들 소유 현황을 보니까요, 삼성이 절반이 넘게 지금 싹쓸이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감정원 부지도 삼성이 가져갔었고. 그래서 아니 삼성이 생산적인데 돈을 안 쓰고 강남의 땅을 다 싹쓸이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좀 어색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현대자동차의 요청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 걸 듣긴 들었는데요. 현대차 상관없이도 NGO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을 낼까 고민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 뛰어든다라는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삼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공공적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여론 왜곡한다든지 돈을 써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감시했는데 그런 흔적을 못 찾아서 입장을 못 냈던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분리공시 제도를 무산시켰잖아요. 단말기 보조금 단통법의 핵심인. 그래서 분리공시를 무산시킨 것은 삼성전자가 로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의 규제 완화의 광풍을
불러일으켜서 불리공시제를 무산시킨 게 확실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단체들이 격렬하게 비판했죠. 예. 네. 그러면 오늘 네. 한국일보 보도가 지금 안 처장 얘기 들으니까 예. 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뭐 조금 그런 건 있네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네. 우리 한국일보는 굉장히 이제 좋은 언론이잖아요. 네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 또 최근에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도 잇따라서 터뜨리고 예. 아주 훌륭한 언론입니다. 다만 한국일보에서는 이제 흑색선전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예. 삼성이 강남 땅을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도 또 움직이고 있다. 한전부지까지 매입하려고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저희가 다른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흑색선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국일보는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저기 뭐 의견을 내고 또 이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언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주문형 입장 발표를 해달라. 이것은 온당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응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일단 그건 기사거리는 전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근데 그런 시도가 이번에는 좀 불분명했어요. 그런 걸 요청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정보나 삼성이 싹쓸이 한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준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할 리도 없고 삼성 관련해서 입장도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없죠. 그렇게 아무리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이 힘이 세다고 해도 NGO한테까지 와서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요청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저급한 로비 또는 일종의 다만 뭐 사회적 우리 회사가 여론. 관심 많다. 우리 회사가 훨씬 더 공공적으로 국민 경제에 더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번 이슈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대기업 관계자들께서 NGO라든지 학계라든지 재계나 정계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OEM 입장 발표 같은 것으로 오해받을 짓을 하기는 일부 했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요청받은 바는 없는데요. 어쨌든 대기업은 힘이 세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한국일보에서는 한번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던 없던 간에 그런 의견을 표명하는 거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고 곳곳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론으로서 이렇게 비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저희들이 아무리 대기업을 감시하고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필요상으로 부당하게 비판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에 근거해야죠. 그거야 당연히. 그러면 참여연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네, 참여연대에는 그런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안 처장이 밝혀주는 부분이고요. 다른 시민단체나 NGO 쪽에 또 다른 일반 기구, 비영리 기구나 이런 데에 현대차가 그런 것을 접촉을 하거나 그런 정황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요청은 어디서도 함부로 하지 않고요. 아예 실제로. 없었다. 다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일보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SK텔레콤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와서 삼성이 분리공시제를 무산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 이러면 뭐 영업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원가도 아니고 마케팅 비용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데 그게 영업비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저희한테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럼 저희가 그 분리공시제 이 국면에서 삼성전 반대하고 있다는 팩트도 확인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저희도 파악하고 있지만 또 어쨌든 업계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만날 때도 있고 일면 LGU 플러스에서도 찾아와가지고 SK텔레콤만 알뜰폰에 진출해 있었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럼 KT하고 LGU 플러스는 알뜰폰을 진출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SK텔레콤 그거 관련해서 불법 불공정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요. 그런 저희가 듣고 무조건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누구든지 우리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종의 그것도 일종의 제보라든지 힌트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국민들의 이익에 맞는 캠페인 할 때 어떤 팩트나 근거를 보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일보 보도권은 그런 점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안 처장의 얘기로 조금 바로잡기로 하고요. 예, 그래도 우리 한국일보는 너무 좋은 언론입니다. 예, 또 기사를 왜 썼는지도 보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도 이렇게 기사를 어쩔 때 보면 오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그런 크고 작은 일부,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겨레 경이나 한국일보를 계속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일보에 대한 애정을 아주 듬뿍 표시를 해주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예전부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엄청 좋아하는 언론사입니다. 예. 이 다음 코너가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이니까. 우리 끝날 양 기자님 때쯤 내가 살짝 전해줄게요. 예, 양 기자님이랑도 얼마 전에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의 인수 총장이 증인에서 빠졌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말로 넘어가려고 해요. 아주 얘기가 잘 풀렸는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뭐 각종 의혹이 제기된 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어제 우리 안 처장이 진행하는 으라차차에서 뭐 새로운 사실이 공개됐다고 하던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짧게 우선 요약을 좀 한번 해보실까요? 나날이 의혹들이 이제 밝혀져 나오는데요. 어쨌든 자격 조건도 안 되는데 뽑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해 이제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인수 총장이 증인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추정 60번에도 나왔고,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올해 또 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 또 배제됐단 말이죠.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근데 이제 어제 그 사건을 추적하는 이제 탐사 전문 기자님 오셨어요. 익명으로. 신문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근데 야당에서도 협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인 배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소극적으로 이렇게 밀리는 척 한다든지 아니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인수 총장이 괜찮은 사람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정식으로 저희 팩트 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서요. 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또 이제 방금 이강훈 오늘에서도 뭐 지적들이 있으셨는데 누가 보기에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면이 있는데 무기력이나 무능보다 더 나쁜 것은 일종의 개혁을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일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냥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언론의 기능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TV가 코너 간에도 이렇게 팀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그게 독립언론이자 대한언론이 그 대규모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제도권 언론들과 경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 외에도 지금 김무성 대표 딸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간 미대에서는 정년 트랙을 뽑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30살의 석사학위 소지자인 김무성 대표의 따님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지원 기간을 3일밖에 안 줬고 그랬다면서요? 행여라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오면 안 그럴 되니까. 수 있잖아요. 인사위원회를 8월 20일인가 21일 열었다는데 그럼 26일이 개강일이었거든요. 세상에 갑자기 교수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뽑을 리가 없거든요. 뽑을 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엄청 증폭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설명을 안 합니다. 입장 표명을 안 하니까 무시를 하는 거죠. 괜히 말했다가는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인재가 많이들 몰려올까봐 공지기간도 최소화해서 3일만 딱 하고. 저희는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검찰에 2번 고발인 조사 받으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인수 총장부터 예를 들면 소환하고 비리가 33가지나 되고 이 김무성 대표 관련 의혹도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교육부에서 확인된 비리는 33가지나 되니까 그 부분은 구속을 시켜야 될 텐데 일단은 검찰이 구속도 안 하고 출국 금지도 안 해서 이번에 지금 이인수 총장도 우리 국민TV 특종이 있었잖아요. 해외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냈는데 거의 건달 같은 교직원들 동원해가지고 취재를 방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아무튼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집권여당 대표이고 이인수 총장은 또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수 총장의 비리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의 따님 관련 의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결국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고발인 조사를 받았으니까 피고발인도 조사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빨리 해라는 거죠. 검찰이 직무 유기인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증인에서 뺀 건 거의 팩트로 확인됐거든요. 이 총장을. 그러면 그 자체로도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따님이 진짜로 그 대가로 소은대 교수가 됐다면 정말 이건 천인공노할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혹은 계속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우리 안 처장이 조금씩 혈압이 올라가는 게 막 느껴지는군요. 어쨌거나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수원대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 과정에서는 야당 의원 몇 명도 소극적으로나마 가담했다는 것. 그리고 검찰 수사 관련해서 좀 진전된 사항. 소상히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자를 오늘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 기자를 하셨어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이거 아주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 아닙니다. 기자를 하셨어도 아주 잘하셨을 분 같아요. 네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와 함께 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차장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전하고 우리 얘기 시작합시다. 네네. 오늘 그렇지 않아도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쪽을 향해서 삐라 살포하겠다고 했고, 북한에서는 그거 하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어제 저녁에도 나왔었는데, 북한이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대북 살포 삐라를 향해서 포격을 했답니다. 우리 측에서 어떤 응사나 대응을 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 가만히 있지는 않았군요. 참 그 문제 진짜 계속 이렇게 불씨가 될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터지죠. 터질게 터지네요. 우리 통일부가 좀 더 이럴 때는 만약에 지금 2차 고위급 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이달 말로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좀 강하게 주저앉힐 필요도 있었는데 우회적으로 가급적 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사실 좀 그 문제는 이게 어쨌든 대화의 당사자이면 사실 특히 이제 어렵사리 지금 대화의 장이 마련된 그런 시점임을 감안을 하면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풀기 위해서 나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탈북자 단체 같으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 무슨 어버이 연합 이런 사람들이 대북 하는 거하고 또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 대북 전단지에 전에 이렇게 농담처럼 나왔던 얘기가 그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여기를 이렇게 그 북한의 3대 세습 체제하고 빗대서 이렇게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실소를 장안한 바도 있는데 어쨌든 이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는 이게 민감한 상황이면 사실은 조금
뭐 단체들 스스로도 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주저앉혀야죠. 좀,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네요. 자제를 하라고 말하면 자제하겠습니까 어디? 자제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죠. 예. 자, 우리 공부 시작합시다. 이거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 핵심은 살짝 한번 짚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사퇴 논란이 또다시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또는 뭐 비선 조직 막 번져요.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하면 사실 국정원의 2인자입니다. 이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긴 하지만 이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정원의 2인자 물론 차관급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사퇴 얘기가 나왔고 사의 표명을 했다. 사표를 제출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대노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제 뭐 그 국정원 기조실장의 사퇴 얘기가 이제 없던 일이 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뭐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긴 합니다만 이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이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는 이 정보기관의 2인자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진퇴 문제가 거취 문제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논란이 되고 또 어처구니 없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게 사실 좀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정상적인 이제 국가. 얼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의 육사 동기이면서 이 기무사령관 기무사령관에 이제 임명이 되면서 임명될 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물러날 때도 이게 본인은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 이게 최근에 군 기강 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사퇴를 둘러싸고도 이게 사실 권력 핵심부 사이의 파워 게임의 결과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기조실장 사퇴 논란과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면 결국은 정권 핵심부 내에서 이 중요한 자리, 권력의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파워 게임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뭐 이런 거를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지금 청와대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그 공식적인 절차를 그동안에 이제 그 인사 추천 과정이나 검증 과정의 미비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들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인사수석도 신설을 했고 또 민정라인에서는 이제 검증에만 주력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이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힘이 빠졌다 뭐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런 이제 소문들도 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뭐 저희 청와대 출입기자가 썼습니다만 이 연말이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 권력의 핵심, 법무부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기무사령관 자리, 또 국정원 기조실장 자리를 두고 인사 파문이 커지니까 결국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인사가 오고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문고리 3인방 뭐 다들 이제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10년 넘게 지금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온 이 3인방이 지금 청와대에 다 입성을 해 있는데 이들이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이 그 정윤회 씨, 이 배에 가려져 있는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올 초죠. 한 시사주간지에서 이 정윤회 씨가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면서 지금 여권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고요. 작년 12월 시사저널.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고리 3인방 이 사람과
또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물밑에 잠깐 가라앉았었던 또 정윤혜 씨 이름 다시 한번 지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 이 공식 통로 또 인사석, 민정석 이 라인, 이 공식 라인 이외에 이 문고지 3인방과 정윤혜 씨 그리고 또 다른 비선 라인 이쪽이 지금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파워 게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개헌 논의도 하지 마라 일 못한다. 그리고 저 정권 2년차 들어갈 때가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죠. 20개월간 선거도 없으니까 뭐 큰 눈치도 안 보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면 이제 앞으로 내후년 총선 때까지 큰 선거가 없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거를 올인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듭해서 개헌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예. 그런데 정작 권력 핵심부 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그러게요. 인사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다는 건 결국은 국민들한테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해서 경제 잘 살려보자라고 얘기해서 뭐 세금도 조금 올린다, 뭐 담배값도 올리겠다. 이거는 정상화하는 거지 증세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 했으면서 네.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권력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여실히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이 설득을 해서 이 정말로 이렇게 국력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는 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부터 솔선수범한다는 그게 겉으로 말로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피부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수용을 하는 건데 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도대체 제대로 굴러갈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인사정책뿐만 아니고 도무지 과연 능력이 있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아, 그렇죠. 그나저나 양 기자, 우리 아까 네네. 그 대북 삐라 관련해서 북의 포격, 우리도 뭐 대응 사격 중이랍니다 지금. 자, 그건 그렇고. 답답한 노릇이네요. 뭐 또 응사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 김관진, 한민구 그 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원점 타격, 뭐 몇 배 이상 뭐 이런 거 있었으니까 예상되는 일이었죠. 통일부에서 이런 거 예상 못하고 그냥 우회적으로 자제만 요청했다면 그건 통일부의 정무적 감각이 대단히 떨어지는 거이겠죠? 그건 통일부의 정무적 감각을 탓할 게 아니고 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겠죠. 그렇죠. 모든 거야 뭐 청와대로 다 수렴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특히 이제 외교안보 파트 관련한 이 정치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유길재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사람으로 통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죠. 그 통일부 국정감사 때 이 오이사 조치 해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었을 때 결국은 기사의 야마는 그러니까 기사의 메인 주제는. 포인트는 예, 기사의 주제는 죄송합니다. 나도 야마라고 그랬다가 독자 청취자들한테 한번 혼났어요. 기사의 메인 포인트 주제는 사실 오이사 조치는 북한에서 뭐 세 사람 넘어왔다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원칙이 흔들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 문맥을 살펴보면요. 2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그런저런 문제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도 사실 굉장히 강조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외교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윤병대 장관이 사실 그 특정하게 색채가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는 뭐 대미 의존도 혹은 이제 그러면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고려 이런 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줄타기를 하는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이 통일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대통령의 의지만 좀 반영이 된다면 드레스덴 선언도 했었고 통일 대박 얘기도 했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중만 좀 실어준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여건이 좋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런데 청와대는 그걸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좀 또 답답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희상 그리고 새로 뽑힌 우윤근 라인업으로 바꿔 입은 야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비대위에서 우리가 가장 포인트를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조직 강화 특위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래서 계파 나눠 먹기 이런 거를 얼마나 탈색시키고 정말 새롭게 거듭나려는 의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강 특위 재구성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전히 또 뭐 계파와 지역 안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오늘 조직 강화 특위 위원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으로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선임이 됐고요. 예. 여기 이제 15명의 위원이 발표가 됐는데 위원 면면을 살펴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또 계파 뭐 이런 것들이 뭐 적절히 고루 네. 정말 안배가 된 그런 인선입니다. 이 조직 강화 특위는 뭐 청취자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당 조직, 그러니까 정당의 지역 조직을 정비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뭐 이런. 그렇죠.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이 조직 관리의 핵심 이제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에 결국은 그동안 이제 이른바 비노 진영에서 이 비대위에 친노 일색으로 돼서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원내대표도 우리를 합의 추대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20대 총선에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번 조직 강화 특위도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2016년 총선이 있고 2017년 대선이 있고, 그래서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사실 2016년 총선에서 어떤 모습으로 유권자들한테 심판을 받을 거냐, 그래서 유권자들한테 수권 능력을 인정받을 거냐, 이게 핵심일 텐데, 예. 그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기득권, 그러니까 정치의 기득권, 특히나 지금의 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 호남 기득권을 얼만큼 버리고 정말로 좀 이렇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또 민의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라인업을 짜느냐, 이게 관건일 텐데 그렇게 되면 내년 2월, 3월에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설 새 지도부가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이고 정말 그 자기 살을 도려내는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해야 될 이 강단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이번 비대위에서 조직 강화 특위를 이렇게 꾸린다는 건 뭐 조금 다소 이른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예. 이거 2016년 총선도 뻔할 뻔짜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전혀 비상한 맛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적으로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개파 싸움하느라고 다 망해먹었다.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직 강화 특위를 꾸리면서 개파와 조직과 지역 이런 것들을 안배하는 인선을 했다? 이건 또다시 개파 나눠먹기 한다라는 그런 인식밖에 그걸 이외에는 더 줄 수 있는 게 없죠. 현 상태 그대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잖아요. 물에 불 탄 듯. 그렇죠. 그러니 참 어떻게 이렇게 또 가나. 물론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입지 자체가 약해서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비상대책위원회인데 하는 일은 비상하지가 않군요. 그렇죠. 네. 예,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일보 칭찬을 하도 많이 하길래 특별히 전해드립니다. 칭찬할 만하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양 기자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 동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중국 가는데 동행 취재를 한다고요? 네네. 그럼 중국으로 전화할까요? 알았어요. 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잘 다녀오시고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날 연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백주 같은 건 사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게시판 좀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6시 50분 들어왔네요. 우선 아까 포격 관련해서 국방부가 공식으로 전황을 얘기를 했군요. 북한이 고사총탄이라는 것을 발사했고 우리 군은 기관총으로 응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사총탄이 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높은 쪽을 향해서 쏘는 무슨 탄이 아닐까 싶네요. 기관총, 우리는 기관총으로 응사한다. 그러니까 포격전은 아닌 모양입니다. 현재까지는. 찬서빠라는 분, 찬서의 아빠 그 말인가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언론이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들이 무지해서 언론이 지금 이 정도 요 모양 요 꼴이냐. 화두를 턱 던지셨네요. 상당히 논란거리이긴 한데 일단 언론 환경이 대단히 안 좋고 그런 점은 있죠. 반성해야 하는데 언론이 아주 노골적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언론들이 많아졌다는 거. 노년동 신사님께서는 양정대 기자 중국에 가게 되면 자기가 김무성 대표 아주 싫어한다고 전해달라고. 네, 탈북자 단체들 잘 제어하지 못하는 정부의 자세에 대해서 꾸짖는 그리고 비판하는 견해들 여러 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현 정부는 선언만 있고 실천은 없다라고 락에이지 님이 아주 짧게 힘있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청와대 비선 라인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견해들 주셨고요. 모리군 님께서는 이 정권은 안팎을 가릴 것 없이 무능의 극치인 것 같다. 지금 출범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무능 소리가 나오고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잡힐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군 포격 얘기 나오니까 양정대 기자가 웬만해서는 차분하던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고 놀랬다고 또 어떤 분께서 써주셨고, 아까 제가 조금 속보를 전하면서 소상히 한 게 있었는데 돈이 돈다님이 마침 올려주셨군요.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살이네요. 그리고 인도의 아동노동 근절 그리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운동해온 활동가 카일라시 사티아티가 공동 선정됐답니다. 17살의 10대 인권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이 됐군요. 수상을 하게 됐군요. 홍콩 시위대를 이끌고 있는 그 핵심 리더도 17살 그 정도라고 들었고, 무섭습니다. 놀랍고. 우리들의 세월호 세대도 지금 이 나이 또래들이죠. 상당히 의미를 우리가 타산지석 내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서는 투표 연령을 16세로 이렇게 대폭 2년 2살이나 낮췄다 그러죠. 네, 우리도 또 2016년 17년 들어가면 연속으로 큰 선거가 2번 펼쳐지게 되는데 투표 연령 제한 낮추는 문제 좀 얘기가 또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나간다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는 부산 사는 사람입니다.
고리 원전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체감하는 위기 같은 건 훨씬 남다르겠죠. 안진걸 씨 인터뷰 잘 들었다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경쾌하지가 않는 지가 벌써 몇 달째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럴 리는 만무할 테고요. 어쨌거나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들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마무리를 드리죠. 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새정연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선순위로 국정감사와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개헌특위 구성을 꼽으면서 품위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제기합니다. 여야는 지난 9.30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하면서 특검 후보군 추천의 유족 참여 방안을 추후에 협상하겠다고 못을 쾅쾅 박아서 명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유가족 대표단을 딱 한 번 만나서 어제의 협상안, 즉 930 협상안을 이해해달라는 말만 했을 뿐 그 뒤로 무소식입니다. 여야 모두 유가족 동의를 얻으려는 신용만 단 한 차례 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애당초 안은 여야 그리고 유가족 3자 공동 추천으로 하려다가 야당의 양보로 일단 타결을 본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야당 원내대표의 업무 제1순위는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감사를 꼽으셨던데 원래 국정감사는 개별 의원실 위주로 진행됩니다.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할래야 실상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서 세월호 특별법을 깔끔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10월도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 일 미루면서 찾아지는 품위란 없을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